사와 줄거리. 서문경이 기생계저에게 빠져 집에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자 방금녀는 하인 금동이를 유혹해 밀통을 나누며 색정에 빠져든다. 그러나 방금년을 미워하는 이교아에게 꼬리를 밟히고 이 사실이 결국 서문경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방금년은 운 좋게도 빠져나간다. 서문경은 이웃집 화자어의 부인인 이병아를 평소 흠모하던 중 은밀히 그녀와 정을 통하기 시작한다. 6. 굴러온 보물상자. 서문경을 비롯한 한량패 십걸의 원래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이번 달 모임은 상시절의 차례였다. 그런데 마침 그의 아내가 몸져 눕는 바람에 애향의 집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애향은 상시절이 좋아하는 기녀였다. 원래 주연은 10사람이 돌아가며 각자의 집에서 베푸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 달만은 예외인 셈이어서 주연이 시작되자 서문경이 상시절에게 물었다. 자네 처는 어디가 아픈가? 잘 모르겠어. 들어놓은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말이야. 아니,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자기 마누라가 무슨 병으로 들어누웠는지 여태 모른단 말이야. 의원도 글쎄 무슨 병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인 불명의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이군. 이번에는 응백작이 의미 있는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그런 셈이지. 눈치 없는 상시절이 그 말에 구원이라도 얻은 듯 반색을 하자 서문경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뻔한 얘기야. 여자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게 시들시들 아플 때는 10중 8구 그걸 굶어서 그런 거라고. 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밤낮 애양이만 포식시키지 말고 마누라도 좀 먹여주라 그 말이네.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고. 알았나? 방 안에 한 차례 웃음이 넘쳤다. 자, 그럼 오늘은 못 먹고 굶어서 병이 난 상시절의 아내가 하루속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어서 병이 완쾌되도록 비는 뜻에서 건배를 하자고. 좌장격인 서문경이 잠옷 진지한 얼굴로 술잔을 높이 들자 자중에는 또 한 번 유쾌한 웃음이 넘쳐났다. 거참 좋은 생각이군. 상시절 부인의 포식을 위하여 먹을 것을 풍성히. 제각기 한마디씩 시부렁거리며 건배를 했을 때였다. 난데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네 사람의 관원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화자허를 끌어내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바깥으로 끌려나간 화자허는 놀라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가보면 알게 돼. 관원들은 화자허의 두 손을 뒤로 묶고 온몸을 포승으로 칭칭 동인 다음 등을 밀며 끌고 가버렸다. 마치 하늘에서 독수리가 내리꽂혀 노루새끼를 낚아채어 날아오르는 것과도 같았다. 막 주연이 벌어지려는 참이었는데 난데없는 일이 생기자 술자리는 깨어지고 말았다. 친구 한 사람이 영문도 모르게 관가에 끌려갔는데 흥이 날 리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화자허가 왜 잡혀갔는지 알 수가 없는 데다 혹시나 자기들도 연관이 되는 일이나 아닌지 불안했어도 한가롭게 술이나 마시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한량패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제각기 슬금슬금 자리를 뜨고 말았다. 서문경은 여러 가지로 뒤가 구린 데가 많은 사람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현지사를 비롯한 고관들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일단 어떤 좋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되면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잠시 현청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군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오월랑이 반색을 하며 남편을 보려니 안색이 좋지 않았다. 왜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소옥이 차를 갖다 놓아도 서문경은 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오늘은 원래 애가 있는 날인 줄 아는데 벌써 돌아오시다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겼나 보군요. 서문경이 신음소리를 냈다. 답답하군요. 어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원래는 상시절의 집에서 주연을 열기로 했는데 그의 처가 몸져 눕는 바람에 애양이의 집에서 술판을 벌였단 말이야. 색주가인 애양이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이제 막 술을 들기 시작하려는데 난데없는 간원들이 나타나 불문곡직하고 화자어를 붙잡아가지 않겠소. 오월랑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도 창졸간의 일이라 마음이 불안해져서 모두들 뿔뿔이 헤어지고 말았어. 대체 무슨 일로 화태감댁 영감을 잡아갔을까요? 나도 좀 알아보고 사람을 놓아 염탐을 해보았더니 그만한 까닭이 있긴 있는 일이더군. 그게 뭔데요? 그 집안에 화대, 화삼, 화사의 삼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재산상의 문제로 동경 개경부에 청원서를 낸 모양이야. 그것 봐요. 집안의 살림은 돌보지 않고 밤낮 술타령과 계집 사냥이나 하고 돌아다니니 그 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남의 일같이 생각 마시고 이런 때 정신을 좀 차려요. 오월랑은 그래도 내 집 일이 아닌 것이 다행이어서 비로소 마음을 놓으며 후 하고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 내가 누군데 감히 내게 손을 대. 서문경은 짐짓 가슴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그래도 막상 당해보세요. 그때도 큰 소리가 나오는가. 그러고 있을 때 대안이가 와서 아뢰었다. 옆집 화태감댁 마님께서 천복을 보내왔어요. 주인 어른께 상의할 일이 있으니 잠시 와 주십사고요. 그렇잖아도 가고 싶어 안달을 하면서도 마땅한 구실이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던 터였다. 서문경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자어의 일 때문에 그러는 모양이야 하고 자기가 변명까지 해주었다. 공연히 남의 송사에 끌려들어가 이러니 저러니 우리 집까지 시끄럽게 하진 마세요. 하지만 바로 옆집에 살면서 어찌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겠소. 네, 한번 다녀오리이다. 서문경은 제법 그럴듯하게 명분을 세우고 서둘러 화자어의 집으로 갔다. 이병아가 여동을 시켜 응접실로 안내를 하더니 조금 후에 아주 초췌한 얼굴로 들어왔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하긴 무슨 그런 말을. 영감, 어쩌면 좋아요. 그 양반이 집안 살림엔 관심이 없고 노상 논팽이들과 어울려 청로에나 돌아다니고 하더니 필경에는 저 모양이 되고 말았어요.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졌더라면 왜 저런 함정에 빠지겠어요. 다급해지니까 사람을 보내어 화의를 해보라고 했으나 이젠 너무 때가 늦고 말았어요. 이병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잠시 말도 잇지 못했다. 만일 영감께서 힘을 써주시지 않는다면 그이는 동경으로 끌려가서 끝내는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거예요. 이병아는 탁자 위에 엎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울지만 말고 자세한 내막부터 좀 들려주구려. 서문경이 여자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집안일을 얘기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돌아가신 저의 시아버님에게는 첩실의 몸에서 난 사랑까지 합쳐 모두 4명의 조카가 있어요. 이번에 청원서를 낸 화대, 화삼, 화사 그리고 저의 바깥 양반 자어인데 그중에서 저의 바깥 양반이 정실소생의 조카예요. 뭔가 알만하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는 저의 바깥 양반이 신통치 않다고 생각했음인지 광동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전 재산을 모두 제게 맡겨주셨어요.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네, 그러다가 작년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화대, 화삼, 화사 형제가 와서 살림살이를 나눠 갖게 됐어요.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깥 양반에게 돈도 얼마씩 나눠주라고 했으나 이 미련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저만 돌아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하니 그들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필경에는 이 지경을 당하고 만 거예요. 듣고 보니 이 집 영감이 좀 너무했군. 그러니 어떡하면 좋아요. 이병아는 다시 울상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 마. 이 집 영감은 내 동생이기도 하고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애인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고마워요.
영감이 힘을 써주신다면 전 만사에 걱정을 놓겠어요. 음부와 간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본서방 걱정을 하고 있으니 아닌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요지경이 아닐 수 없었다. 돈은 얼마나 들면 될까요? 이병아가 궁금한 듯이 물었다. 뭐 큰 돈 아니라도 될 거야. 동경 계경부의 양지사는 채태사의 문화생인데 채태사나 양제독의 낯을 보아서도 양지사가 무슨 부탁이든 거절은 하지 못할 걸. 어머나, 채태사나 양제독의 이름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무렴, 천자를 측근해서 매시는 실력자들이지. 그분들을 어떻게 알죠? 이병아가 놀라운 듯이 묻자 서문경은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았다. 채태사와는 내가 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양제독은 나와 친척간이거든. 그래요. 그런 높은 분이라면 더 큰 돈이 들 게 아니에요. 글쎄, 채태사한테나 좀 괜찮은 선물을 보내고 양제독에게는 그저 적당한 걸 보내면 될 거야. 어쨌거나 전 영감이 하자는 대로 따라할 뿐이에요. 영감만 믿겠어요. 이병아는 말을 마치자 안으로 들어가더니 보자기에 은전을 한아름 싸가지고 나왔다. 3,000냥이에요. 영감이 요량해서 써주세요.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만일 남거든 영감이 맡으세요. 그리고 제가 은밀히 보관하고 있는 4개의 보석 상자도 이번 기회에 아예 영감이 맡으세요. 관원이나 주인의 눈에 띄었다간 언제 어떻게 빼앗길지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화자호가 돌아와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시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저에게 살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이는 전혀 모르니까 그 점은 염려 마세요. 그럼 나중에 우리 집 하인들을 시켜서 옮겨오도록 하지. 서문경이 집으로 돌아와 오월랑에게 이 일을 말하자 오월랑은 호박이 농글째 굴러 들어온다더니 이런 횡재가 또 있을까 하고 몹시 기뻐했다. 그냥 맡아달라는 건데 뭘 그리 좋아하지. 서문경이 짐짓 엉큼을 떨었다. 이거야말로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은 갖고 있는 자가 임자거든요.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오월랑은 마치 딴 사람처럼 말했다. 악작스럽게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되려면 무슨 재앙이 나서 안 되는 법인데 운이 트이려고 하면 이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다. 서문경으로서는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셈이었다. 그날 밤 하인을 시켜 은전과 4개의 보물상자를 집으로 옮겨온 서문경은 3,000냥 중에서 2,000냥은 뚝 떼어 따로 챙긴 다음 1,000냥의 은전과 함께 부탁하는 편지를 동경에 있는 양제독에게로 보냈다. 양제독은 그것을 적당히 나누어 채태사의 집으로 보냈고 그것을 받은 채태사는 또 개봉구의 양지사에게 부탁하는 글을 보냈다. 양지사의 이름은 양씨 또는 귀산이라 하는데 섬서 홍농현 태생으로 청렴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옛날의 은사인 채태사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서문경은 또한 구금되어 있는 화자허에게 사람을 보내 안심을 시키는 한편 만일의 관원이 재산의 행방을 묻거든 돈은 다 써버렸고 약간의 전답과 집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대답하도록 기뜸해 주었다. 마침내 화자허가 재판을 받는 날이 되었다. 육방관속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등청한 양지사는 자리에 앉아 화자호를 불러오게 했다. 재산은 얼마나 남아있다고 했지. 오직 직무에만 충실할 뿐 아직 한 번도 부정한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양지사의 얼굴에 고뇌하는 빛이 역력했다. 예, 저의 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장례비와 불공비 등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집 2채와 전답 1떼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 밖에 가장진물은 그 당시에 모두 친척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 집과 전답 약간만 남아있다 그 말인가? 예. 양지사는 더 이상 꼬치꼬치 묻지 않고 소속간속을 돌아보며 화태감의 재산은 아닌 게 아니라 조사하기 어려울 거야. 손에 들어오기도 쉽지만 손에서 나가는 것도 쉬웠을 터이니 말이야.
그러나 이미 다 써버리고 없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청하현의 간원에게 영을 내려 화태감의 집 2채와 전답 땅떼기를 경매에 붙여 그 돈을 화대 등 3사람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하고 판결을 내렸다. 아니올시다, 지사님.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지사의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하대였다. 자허의 진술은 거짓투성이입니다. 무엇보다도 돈의 행방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네 이놈,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려 하는 게냐. 그렇다면 왜 화태감이 돌아가시던 그 즉시에 청원서를 내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옛일을 들추어 시끄럽게 하느냐. 억지인 줄 알면서도 양지사 또한 물러설 수 없는 처지였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이리하여 재판은 간단하게 끝나고 양지사는 재판 결과를 청하현으로 보내 이를 집행하게 하는 한편 화자호를 곧 석방해 주었다. 이런 결말을 지켜본 서문경의 집 하인 내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서 주인에게 알렸다. 소식을 접하고 가장 기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병하였다. 이병하는 그날로 서문경을 집으로 불렀다. 경매를 할 때 영감이 이 집을 사세요. 어차피 전 머지않아 당신 사람이 될 테니까요. 서문경은 집으로 돌아와 오월남과 상의했다. 그러니 어쩌는 게 좋겠어. 현청에서 하는 대로 영감은 가만히 보고만 있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면 첫째로 그 주인 양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그런 집은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서문경은 한참 생각하더니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당신은 나보다 한 수 위야. 그러는 게 좋겠어. 상부의 명령을 받은 현청에서는 화태감의 재산을 감정하여 경매에 붙였다. 그 결과 대로상의 안경방에 있는 태감의 큰 저택은 시가 700냥으로 왕황친이라는 자에게 넘어가고 남문 밖에 있는 전답 한떼기는 650냥으로 주수라는 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남은 작은 저택은 540냥을 감정가로 정해서 경매에 붙이기는 했으나 서문경의 바로 옆집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화자호로 보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말을 지어주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서문경이 그 집을 사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서문경은 번번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화자허의 청을 거절해 왔는데 현청의 독촉이 심해지자 이병하는 가만히 서문경에게 서찰을 보내었다. 서찰에는 자기가 맡긴 보물상자 속에 군부치와 보석을 일부 처분해서 대금을 청산할 터이니 우선 당신 돈으로 화자허의 집을 매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문경은 즉시 답장을 써서 그렇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리하여 경매에서 생긴 1,890냥이 화대 등 3사람에게 분배가 되었다. 그러나 화자원은 그 분배에 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괴짝에 넣어두었던 은전까지 행방이 묘연해지는 바람에 그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봐, 눈앞이 캄캄해진 화자허가 이병하를 불렀다. 나를 빼내느라고 상당한 돈이 들었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괴짝 속의 은전이 깡그리 없어질 줄은 짐작조차 못했어. 아니, 아무리 염치가 없는 사람이기로서니 지금에 와서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기생방에 엎드려 집안 살림이야 어떻게 되건 옆엔 내야 죽건 말건 세월 가는 줄 모르다가 필경에는 옥살이까지 하고 오더니만 놓여 나오게 돼 고맙다는 소리는 고사하고 없어진 돈이나 따지자는 거예요. 누가 그 은혜를 모르겠나. 하지만 당장 돈이 떨어졌으니 하도 막막해서 하는 말이지. 이병하는 일어나 화자어가 보냈던 편지를 꺼내와 보이면서 자, 보세요. 이게 누구의 필적이에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속히 나를 빼내달라고 쓴 건 누구였어요. 3,000냥이란 돈이 대단하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채태사나 양재독의 배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화자어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푹 쉬었다. 그 후 화자어는 백방으로 얻어모은 약간의 돈으로 사자가에다 조그마한 집 한 칸을 마련해 들기는 했지만 너무도 분통이 터져서인지 이사를 가자마자 몸져 누운 이래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병아를 시켜 대가방의 의원을 불러 진찰도 받아보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돈이 줄어들자 하루에 한 번 부를 것을 이틀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부를 것을 사흘씩 미루어 나갔다. 친구라는 것도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을 때 친구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아무 소용도 없는 타인에 불과했다. 화자어가 그처럼 영락해버리자 서문경을 비롯한 몇몇 친구들이 위로차 술병을 사들고 두어 번 방문을 하더니 그나마 걸음을 딱 끊고 말았다. 날로 시들시들해져 가던 화자어는 병을 얻은 지 2달 후에 야간첩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향년 24, 참으로 아까운 나이였다. 제4편 전변무상 1. 여자들의 시샘. 화자어가 죽고 나자 이병아는 이제 믿고 의지할 때는 서문경밖에 없었다. 아직 30도 안 된 나이에 벌써 3번째 남자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팔자도 참 기구하다 싶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에야말로 괜찮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것 같아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남자인 양세걸은 높은 벼슬아치여서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는 있었으나 소실의 처지였는데다 남자의 나이가 많아 항상 불만 속에서 살아야 했다. 두 번째 남자인 화자호는 주색 잡기로 세월을 보내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 독숙공방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 그래서 홧김에 서방질이라고 서문경을 만나게 되었거니와 남자는 끝내 재산까지 홀랑 날리고 젊은 아내를 미망인으로 남겨둔 채 덧없이 가버리고 말았다. 그런 두 남자에 비하면 서문경은 어느 모로 보나 멋진 남자였다. 그는 청하연에서 둘째가라면 섭섭할 정도의 재산가일 뿐만 아니라 남자 구실에 있어서도 그를 따를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역시 주색을 즐기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만 5이나 되는 아내를 별탈 없이 잘 건사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 수완도 남다르고 관원들과의 교제도 뛰어나니 그만하면 가히 장부 중의 장부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자호가 죽은 뒤로는 마음 놓고 자기를 찾아올 법도 한데 여지껏 발길을 옮기지 않는 것도 필경 자신의 착잡한 심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그것이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다. 서문경이 이병아를 찾아온 것은 화자호의 장례를 치른 지 닷새 후의 일이었다. 그것도 한밤중에 기방에서 돌아오다가 아무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려 사자가로 이병아와 수춘이가 단둘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온 것이었다. 오랜만이로군. 서문경이 술냄새를 풍기며 말했다. 네, 그렇군요. 약간 초췌한 모습의 이병아가 힘없이 말했다. 밤에 무섭지 않아. 무서울 때가 많아요. 이병아가 대답하자 옆에 있던 수춘이가 몸을 움츠리며 조잘거렸다. 지붕 위에 밤여우가 나타나요. 너무 무서워요. 뭐? 밤여우가? 뜻밖의 말에 서문경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예, 한밤중이 되면 밤여우가 지붕 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왓장을 쿵쿵 두들기기도 하고 소리를 내어 울기도 해요. 웬 놈의 여울까? 서문경이 얼굴을 찌푸리며 묻자 이병아가 설명해 주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산이 있는데 그리 높지는 않지만 숲이 아주 깊어요. 그곳에 사는 여우인가 봐요. 그거 참. 밤중에 여우가 지붕 위에서 설쳐댄다면 잠도 제대로 못 자겠구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견딜만 해요. 이병아가 안심을 시키자 서문경은 그렇게 말하는 이병아가 더욱 사랑스럽게 보였다. 아니야.
당신을 빨리 우리 집으로 옮겨야겠어.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그럼 언제쯤? 빠를수록 좋겠지. 언제 올 수 있겠어? 아무래도 탈상을 하고 난 뒤라야. 그래야겠지. 탈상도 안 하고 당신이 나에게 오면 사람들이 욕할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럴 거예요. 그럼 언제 탈상을 할 건데? 이병아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탈상이란 짧게는 49일째를 지내고 할 수도 있고 100일 만에 할 수도 있으며 1년이나 3년을 지나서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각 가정의 형편이나 유족의 생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49일째를 지내고 탈상을 하면 어떨까요? 이병아가 입을 오므리고 한참 생각 끝에 말했다. 그것도 좋겠지만 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100일째를 지내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 뜻밖의 말에 이병아는 적이 당황했다.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했던 것인데 서문경의 대답은 너무도 의외였던 것이다. 그건 왜 그렇죠? 이병아의 질문에는 가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말이야, 당신을 맞아들이기 전에 당신이 살던 집부터 먼저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해. 화태감이 젊을 때 지은 집이라 오래되어 낡았고 또 좀 좁은 것 같아서 2층을 올릴까 해. 그리고 우리 집과 그 집 사이의 담도 아예 헐어내고 또 새로 정자도 짓고 연못도 만들고 하려면 줄잡아 서너 달은 걸릴 것 같거든. 어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병아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다. 그렇다면 서문경의 생각에 반대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수리가 끝난다면 6명의 아내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호화로운 저택에 살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게 다 보물상자의 위력 때문이라는 것을 이병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아무리 그녀가 빼어난 미모에다 남다른 몸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중에 지닌 돈이 없었다면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할 턱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요. 이병아가 잔에 술을 따르면서 나긋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야 뭐 좀 들겠지. 갑자기 서문경의 대답이 어정쩡해졌다. 염려 마세요. 그 비용도 제가 부담할 테니까. 우선 당신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세요.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보물을 일부 처분해서라도. 가만히 있어봐. 서문경은 잠시 생각해보는 듯 하더니 술잔을 쭉 기울이고 나서는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잖아. 안 그래? 하고 반농담 비슷한 어투로 말했다. 허허, 그렇고 말고요. 이병아는 소녀처럼 기뻐했다. 공사 때문에 당장 보물을 처분해야 할 만큼 내게 돈이 없지는 않아. 당신 말대로 우선 공사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지. 실로 애매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문경의 음험한 속셈이 따로 있었다. 지금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보물상자 속의 금부치와 보석들이 몹시 탐이 났다. 그래서 오히려 집값이나 공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말하자면 돈보다 담보물을 통째로 꿀꺽 삼키고 싶은 것이다. 뇌물로 받았던 3,000냥 중에서 남은 2,000냥으로 공사를 하고 집값과 공사비를 보물상자로서 상쇄해버리면 서문경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물상자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집은 이병아의 것이 되지만 그것도 담을 헐고 자기의 저택 일부로 쓸 수 있으니 자기 것이나 다름없고 또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자기 집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첩실의 집이 따로 어디로 가겠는가. 그야말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속셈을 끝낸 서문경이 다시 눈을 들어 이병아를 보니 하얀 상복을 입은 이병아가 몹시 애처로워 보였다. 그것은 어찌 보면 모진 비바람 속에 외로이 서 있는 한떨기 꽃송이와도 같았다. 자, 이제 그만 자요. 그날 밤 서문경은 여느 때와는 달리 이병아의 몸뚱어리를 몹시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감미로운 속삭임과 부드러운 포옹이 그녀의 온몸에 잔잔하고 은은한 쾌감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마침내 대대적인 개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서문경은 먼저 자기 집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담부터 헐어냈다. 지붕을 뜯어내고 2층을 올리는 일도 함께 진행되었다. 정원의 연못을 파고 연못가에 정자를 짓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었다. 공사가 시작되고 이병아가 6째 부인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무리 천하의 바람둥이라고는 하지만 친구의 아내에게까지 손을 대어 결국 자기 마누라로 삼다니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모두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특히 5 부인들의 마음은 몹시 편치가 않았다. 사람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못마땅하기는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그 집을 서문경이 산 게 아니라 이병아가 샀고 개축공사도 그녀가 돈을 대서 하며 그녀의 보물상자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다는 말에는 준우까지 드는 것이었다. 한편 개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서문경으로부터 들은 이병아는 직접 한번 가서 집을 어떻게 고치고 어디에 연못을 파며 어떤 정자를 짓는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가서 구경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듣고 나자 서문경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럼 말야, 모레가 방금년의 생일이거든. 그때 가서 보도록 하지. 마침 잘 됐군요. 방금년 형님의 생일도 축하할 겸. 그날 와서 내 안식구들에게 인사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어요. 이병아는 다소 긴장하는 듯 하면서도 몹시 기뻐했다. 이틀 후 이병아는 방금년의 생일 축하를 위한 선물을 마련해 서문경의 집으로 갔다. 서문경은 나이가 지긋한 하녀를 시켜 대문에서 그녀를 맞이하게 하고 곧바로 오월랑의 거처로 안내하도록 했다. 정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면 정실이 내 소실을 불러 차례로 인사를 시키는 것이 이 집의 관례라면 관례였다. 잘 오셨어요. 그렇잖아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이병아를 맞이한 오월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절을 받았다. 이윽고 차례차례 이병아와 서로 맞절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동안 다른 부인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맨 나중에 인사를 나눈 방금년만이 다소의 친근감을 보여주었다. 오늘이 생일이라지요. 축하드립니다. 이병아가 가지고 온 선물을 건네주자 방금년은 활짝 얼굴을 펴며 어머, 선물까지 다 주다니 고마워요. 보잘것없는 것이나마 받아주시니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곧이어 점심을 겸한 생일 축하연이 방금년의 거처에서 벌어졌다. 서문경과 5 부인 그리고 방금년의 친정 식구들 몇 사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다. 이병아는 시종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꽤나 어색하고 거북한 자리여서 조금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어서 밖으로 나가 공사장이나 둘러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꾹 눌러 참고 즐거운 듯이 웃기도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방금년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오월랑을 비롯한 다른 여자들에게도 잔을 권하며 술을 따라주기도 했다. 점심이 끝나고 술자리로 바뀌자 방금년의 친정 식구들은 방 안의 분위기를 위해 먼저 일어났고 그때 서문경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여자들만의 자리가 되자 분위기는 다소 풀어지면서 웃음소리가 터지고 더러는 진한 농담까지 주고받게 되었다. 눈언저리가 발갛게 취한 방금년이 이병아에게 잔을 권하면서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동생, 전에 빌려줬던 곰보구슬 말이야. 그거 참 희한하던데. 어머,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이병아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곰보구슬이라니. 대체 그게 어떤 거야? 오월랑은 처음 듣는 말이어서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러자 방금년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희죽희죽 웃기만 하고 다른 세 여자들도 일순 야릇한 웃음이 떠오르기는 했으나 모두들 모른 척하고 있었다. 5째는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이상한 분위기를 알아챈 오월랑이 더욱 궁금해하면서 방금년에게 대답을 재촉했다.
형님, 그게 뭔가 하면 말이죠. 이때 이교아가 불쑥 입을 열었다. 꽤 취기가 있는 그녀도 막상 그 공보구슬에 대해 설명을 하려니 쑥스러운 듯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아니, 왜들 그래? 대체 그게 어떤 거야? 오월랑은 그럴수록 바짝 더 호기심이 동했다. 그건 말이에요. 방금 년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뜸은 그만 들이고 어서 말을 해봐. 밤에 그거 할 때 쓰는 거래요. 아니, 그거 할 때라니. 어떻게 쓰는 건데? 전 아직 써보지 못했어요. 방금 년은 오월랑의 체면을 위해 뻔한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손설아가 불쑥 끼어들었다. 물건의 임자가 제일 잘 알겠죠. 이병아 씨, 설명을 좀 해드리라고요. 그 말에 이병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와버렸다. 더 이상 바늘방석에 앉아 그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듯한 이병아는 난간을 짚고 선 채 가까스로 숨을 가다듬고 있었다.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벌써 술자리가 끝났어. 언제 왔는지 서문경이 옆에서 물었다. 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군. 아니에요. 이병아는 얘기하기도 창피해서 잡아댔다. 불쾌한 기분은 얼른 바꾸는 게 상책이야. 자, 그만 잊어버리고 공사하는 거나 둘러보자고. 서문경이 앞장을 서서 걸어가자 이병아도 뒤를 따랐다. 집을 개축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며 서문경은 그녀의 기분을 돌이키려는 듯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만 있던 이병아는 점점 기분이 풀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다. 연못은 어디에 만들 생각이에요? 저기 저 호두나무 곁이 어떨까? 정자는 그 옆에 세우고. 그게 좋을 것 같군요. 완공이 되면 큰 별장 같을 거야. 당신 거처가 6 여자들 가운데서 최고지. 안 그래? 하하하. 서문경은 이병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를 썼다. 이병아는 그 말에 그저 말없이 웃기만 했다. 그러나 마음속은 여전히 착잡했다. 앞으로 6 여자 중에 하나가 되어 살아갈 길이 결코 즐거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심란하기만 했다. 2. 뜻밖의 흉보. 그날 밤도 서문경은 이병아의 집에서 잤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몸뚱어리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바야흐로 정상을 향해 숨가쁘게 질주하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와르르 와르르 하고 무엇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뒤이어 우당퉁탕하고 무엇을 마구 집어던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서문경이 깜짝 놀라며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여우예요. 이따금씩 여우가 지붕 위에서 절해요. 그거 참 기분 나쁘게 들리네. 기분 잡쳤다는 듯이 서문경이 입맛을 쩝쩝 다셨다. 신경 쓸 것 없어요. 도로 누워요. 이병아가 중단된 일이 아쉬운 듯 재촉했다. 안 되겠어. 그만두자고. 당신도 참 뭐 그래요. 이병아는 몹시 안타깝고 서운했다. 우악스러운 물개와도 같은 서문경의 욕망이 이처럼 도중에 시들어버리기는 처음이었다. 아무래도 이 집이 흉가 같구려. 여우가 나타난다고 뭐 흉가인가요? 귀신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화자오가 저 여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병이 악화되어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아무튼 기분 나쁜 집이야. 바로 그때였다. 이번에는 바깥에서 쾅쾅쾅 하고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서문경은 휘둥그레진 눈을 대문 쪽과 천장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무언가 불길한 생각이 온몸을 썰렁하게 휘감아 왔다. 누구세요?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수춘이가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곧이어 되돌아 뛰어온 수춘이가 방문 밖에서 말했다. 나리, 대개 무슨 급한 일이 생겼다는군요. 뭐?
급한 일? 서문경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졌다. 예, 대한이가 말을 몰고 모시러 왔어요.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지? 서문경은 침상에서 내려와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는 밖으로 나갔다. 이병아는 심란한 얼굴로 이불 속에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날이 급히 집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서문경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동경에서 누가 오신 모양입니다. 동경에서? 그게 누군데? 양재동님의 따님이라는 것 같아요. 내외분이 같이 왔다더군요. 뭐? 양재독의 딸과 사위가? 예,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지 큰마님께서 몹시 걱정을 하시면서 나리를 빨리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오냐, 알았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라. 뜻밖의 소식에 서문경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발을 돌이켜 내실로 들어갔다.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던 이병아가 그제야 힘없이 일어나 이불로 몸을 감고 앉아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동경에서 누가 왔다는군. 동경에서요? 응,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곧 가봐야겠어. 서문경은 말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도 도대체 무슨 일로 양재독의 딸, 그러니까 자기의 이종생질 여인 양교랑이 남편인 진경재와 함께 이 밤중에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대안이 한 말로 미루어 보아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닌 듯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집안이 온통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착 가라앉아 있는 듯했다. 영감, 큰일 났어요. 오월랑이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오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양재독이 옥에 갇혔대요. 아니, 뭐라고? 그 말에는 서문경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그래. 자세한 얘기는 교랑이 내외한테 직접 들어보세요. 지금 응접실에서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같이 가보자고. 서문경이 응접실로 들어가자 먼 길에 몹시 지친 듯 의자에 깊숙이 앉아있던 양교랑과 진경재가 얼른 일어나 인사를 했다. 응접실 한쪽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커다란 보따리 2개가 놓여 있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서문경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묻자 양교랑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과도간의 감사에 걸리신 모양이에요. 뭐? 과도간의 감사에? 네. 이거 야단났군. 서문경은 잠시 안절부절 못했다. 과도간이란 육군과 수군을 감찰하는 황제의 직속기관이다. 그 과도간의 감사에 걸려 하옥이 되었다면 그것은 예산일이 아닌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서문경이 침착해지려고 애를 썼으나 자기도 모르게 얼굴빛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교랑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양재독의 일가 친척은 모조리 날벼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긴 양재독의 처 이종사촌인 서문경 자기에게까지 그 화가 미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화자허의 석방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사실까지 밝혀지는 날에는 자기의 머리 위에도 벼락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양재독께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리 되었는지 어서 자세히 말 좀 해보게. 그러자 진경재가 소매 속으로부터 서찰 한 통을 꺼내어 서문경에게 건넸다. 장모님께서 이 서찰을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막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 서문경이 서찰을 받아 펴보니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얼마 전 북방 오랑캐들의 침범을 받아 옹주가 그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는데 이는 병부의 왕상서가 병마를 제때에 보내지 않은 실책 탓이었네. 이 일로 인해 자네 자영도 함께 과도간으로부터 엄한 문책을 받게 된 것이라네. 앞으로 삼법사에서 심리를 하게 되겠지만 이 일이 잘못되는 날에는 당사자와 일가 일무는 말할 것도 없고 외족과 처족까지도 모조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재앙을 당하여 무리한 일인 줄은 알지만 딸과 사이를 자네에게 보내어 피신해 있도록 하려는 것이네. 그러니 아무쪼록 자네가 교랑이 내외를 맡아 잘 좀 데리고 있어 주길 바라네. 이 서찰과 함께 은전 500냥을 보내니 폐를 끼치는 대로 우선 받아두게. 이 일에는 심상치 않은 흑막이 있는 것 같군 그래. 서찰을 다 읽고 난 서문경이 혼자 중얼거렸다. 양제독이 왕상서와 함께 옹주 실함의 일로 문책을 당해 하옥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신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얽혀 있다는 것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서문경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패전으로 인한 권력 암투의 결과라면 뇌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종사촌 누님인 고진아가 딸 내외를 자신에게 피신시켰을 때에는 화가 자기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푹 쉬게. 그리고 뭐 불편한 것이라도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해주게. 서문경이 교랑이 내외를 위로하며 거처에까지 안내를 해주었다. 감사합니다. 내외는 깊이 머리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자기의 거처로 돌아온 서문경은 여느 때와는 달리 혼자 침실에 들었다. 그가 자기 방에서 혼자 침상에 눕기는 근래에 없는 일이었다. 자기 방에서 잘 때는 방금 전이 모르게 춘매를 불러서 그녀와 즐기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은 한편으로 안심은 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서 도무지 여자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밤이 익숙했으나 서문경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비록 옹주 실함 때문에 문책을 당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뇌물을 바친 일이 탄로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이면에 권력 암투가 얽혀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딸 내외를 숨겨주었으니 이 일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서문경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생각을 거듭했으나 별다른 묘수가 따로 있을 리 없었다.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운 서문경은 날이 밝자 하인 두 사람을 동경으로 올려보냈다. 저번에 채태사와 양제독에게 화자어의 석방을 위한 뇌물을 가지고 갔던 바로 그 두 사람이었다. 동경에 가 머물면서 이번 사건의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라고 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약국을 비롯해서 집 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의 출입문을 모두 굳게 닫아버렸다.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이다. 부득이 바깥 출입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서문경 자기에게 직접 허락을 받고 쪽문만 사용하도록 했다. 물론 개축 공사도 중단되었다.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그런 일은 지금 문제가 아니었다. 양교랑과 진경제 내외에게는 집안에서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별채를 내주어 그곳에서 기거하도록 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는 그들 내외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이렇게 되니 집안에서는 벼랑간 웃음이 사라지고 말소리도 낮아져 마치 죽음의 집 같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서문경은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연일 술만 마셔댔다. 술을 안 마시면 공연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매사에 뻔뻔스럽고 아나무인으로 콧대가 높던 서문경도 혹시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소심증 환자처럼 겁이 많고 조그만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기를 잘했다. 오월랑은 속으로 몹시 걱정이 되어 하루는 그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갔다. 서문경의 몰골은 초췌하다 못해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다. 여보, 이렇게 계속 술만 마셨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큰일은 무슨 큰일. 서문경이 눈을 멀뚱히 뜨고 오월랑을 바라보았다. 당신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럴수록 정신을 차려야지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
서문경은 불쑥 내뱉고는 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당신 계속 이러시다간 필경 들어눕고 말 거예요. 우라통이 터져서 그래. 그런다고 술만 마셔대면 무슨 해결이 되나요? 당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얼굴이 어떤지. 왜? 내가 어때서? 그 말에는 서문경도 충격을 받았는지 벌떡 일어나 거울을 찾아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는 내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 여보, 답답하다고 그렇게 술만 드시지 말고 당신 여자 좋아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술보다 여자를 끼고 노는 게 훨씬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러고 보니 참 여자가 있었군. 서문경은 그제야 코를 쳐들고 유쾌한 듯이 웃었다. 자, 이제 술은 그만 드시고 내 방으로 가자고요. 나도 좀 남자하고 자고 싶단 말이에요. 오월랑은 서문경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서문경은 마지못해 따라 일어서려다 말고 당신 방까지 갈 게 뭐 있어. 여기가 더 좋잖아. 여기도 좋고 말고요. 오월랑이 앞장서서 거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문경의 침실로 향하자 서문경이 비틀거리면서 뒤를 따랐다. 연일 술만 마셔대어 초췌할 대로 초췌해진 남편이 제대로 남자 구실이나 할 수 있을지 오월랑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오히려 더 놀랄 만큼 힘있고 뜨거우며 질기기까지 했다. 술기운이 온통 그곳으로 집중된 듯 도무지 지칠 줄을 몰랐다. 과연 천하의 생남이로구나. 오월랑은 새삼스럽게 남편의 진가를 안 듯 혀를 내둘렀다. 오월랑이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서문경은 마치 암컷에 굶주린 야수처럼 이어서 방금년을 불러들여 녹초를 만들었고 그녀가 흐늘흐늘해져 제 방으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춘매를 불러서 초죽음이 되도록 지디겼다. 그런 식으로 서문경은 술 대신 집안의 여자들을 차례차례로 탐닉했다. 폭음이 황음으로 바뀌었다거나 할까. 술기운이 곧 정력으로 이어지는 특이 체질인 듯 그의 음행은 지칠 줄 모르는 맹수와도 같았다. 3. 꿈에 나타난 남편. 어쩌면 이렇게도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는 걸까. 서문경이 다녀간 지 벌써 1회째가 되었는데도 그 사이 아무 소식도 없자 이병하는 도저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한 이병하는 수춘이를 부르고는 오늘 밤에 꼭 와달라는 사연을 적은 편지를 건네주며 이걸 영감에게 직접 전해주고 오너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부탁하면 안 된다. 하고 서문경의 집으로 보냈다. 이병하는 손을 비비며 수춘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수춘은 금방 돌아오지 않았다. 중천의 해가 한참 기울고 나서야 수춘이 고개를 떨군 채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왔다. 아니, 왜 이리 늦었느냐? 답답하구나. 그래, 편지는 전했느냐? 전하는 게 다 뭐예요? 대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왜? 그 집의 문이란 문은 모조리 닫아 걸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몇 바퀴나 빙빙 돌면서 문마다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고 말고요. 꼭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았어요. 그럼 약풍문도 안 열었단 말이냐? 이병하는 공연히 신경질적으로 윽박지르듯 물었다. 거기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동경에서 누가 왔다고 하며 서둘러 가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난 모양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나. 이병하는 서둘러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같아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직접 가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대낮인데도 대문은 굳게 닫혀있고 약국도 장사를 그만둔 것처럼 문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담너머로 잘 보이지는 않으나 개축공사도 중단된 듯 조용하기만 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병하는 대문을 가만가만 흔들며 불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는 냅다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한동안 망연자실하여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서 있던 이병헌은 비틀거리며 발길을 돌렸다. 혼자서 타박타박 사자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병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저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병아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기의 앞날이 벼랑간 꽉 막혀버린 듯 암담하기만 했다. 그날은 저녁도 먹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서문경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은 틀림없는데 영문을 알지 못해 더욱 답답했다. 방금 전에 생일에 갔다 온 뒤로는 그의 6번째 아내가 되어 살아갈 일이 걱정되기도 했으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었다. 지금 그녀를 휘감고 있는 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절망감 뿐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밤도 저녁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독한 술만 연거푸 몇 잔 들이키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어렴풋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굴까? 이병헌은 침상에서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여보, 나야, 나. 그러고 보니 무척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벌써 잠이 들었어. 문 열어. 나야, 나. 그것은 서문경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이병헌은 반가운 나머지 맨발로 뛰어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틀림없는 서문경이었다. 이병헌은 울먹이는 소리로 여보,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세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그의 팔에 매달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서문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자기가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이어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맨발이었다. 이 밤중에 맨발로 찾아오다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문경은 뒤따라온 이병아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미친 듯이 입술을 덮쳤다. 그리고는 번쩍 들어다가 침상에 눕히고는 마구 옷을 벗겨낸 다음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마치 무엇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 여느 때와는 달리 눈 깜짝할 사이에 일을 끝내고 후다닥 일어나더니 도망치듯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었다. 여보. 이병헌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밤중에 어딜 가세요? 가지 말아요, 여보. 이병헌은 안타깝게 부르며 미처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알몸으로 뒤쫓아갔다. 저만큼 서문경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이병헌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딱 멈춰서고 말았다. 그녀의 눈이 휴둥그레졌다. 아니, 그것은 분명 서문경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죽은 남편 화자허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려니 대문은 안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만일에 누가 왔다가 나갔다면 문이 안으로 잠겨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병헌은 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다시 한번 놀랐다. 분명히 침상에서 일어나 알몸으로 허둥지둥 쫓아나왔는데 이제 보니 저녁에 잠들 때 입은 잠옷을 그대로 입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마치 무엇에 홀린 것만 같았다. 아니, 마님. 주무시다 말고 밖에는 왜 나오셨어요? 그때 수춘이가 자기 방에서 나와 이상하다는 듯 멀뚱히 바라보았다. 수춘아, 지금 누가 왔다 간 거 못 봤니? 오긴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왔어요. 아니, 지금 막 나갔는데도. 이병헌은 수춘을 통해 뭔가 확인해 보려고 했다. 아이, 마님도. 누가 왔다면 제가 대문을 열어줬을 테고 나가긴 또 누가 나가요. 제가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깬 뒤로 영 잠이 안 와서 지금까지 그냥 누워 있었다고요. 그런데 벼랑간 마님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오시길래 나와 본 거예요. 아니, 그럼 아마 꿈을 꾸신 모양이에요.
그게 꿈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왜 나와 있지? 글쎄요. 무서워. 수춘아, 무서워. 이병아는 아찔하는 현기증을 느끼고 비틀거렸다. 수춘이 얼른 다가가서 부축을 했으나 이병아의 몸은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마님, 정신 차리세요. 수춘이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맸다. 바로 그때였다. 우당퉁땅하고 지붕 위에서 와르르 요란한 소리가 났다. 또 밤여우가 나타난 것이다. 아이쿠, 깜짝이야. 저놈의 여우, 썩 꺼지지 못해. 수춘이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마님,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요. 한 차례 악을 쓰긴 했으나 슬그머니 겁이 난 수춘이가 이병아를 안아 일으켜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으로 들어온 이병아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기만 했다. 수춘이가 옆에서 아무리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수춘아, 무서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이병아는 무언가 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매일 밤 거의 비슷한 시각에 서문경이 와서 함께 정사를 나누는데 돌아갈 때는 어김없이 죽은 화자허의 모습이었다. 이병아의 얼굴은 갈수록 초췌해져 갔고 그녀의 공포심 또한 점점 커져갔다. 어떤 때는 실성한 사람처럼 알지 못할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희죽희죽 웃어대기도 했다. 죽은 남편이 서문경으로 둔갑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밤여우로 변해서 내게 복수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무서워. 수춘이도 이 말에는 등골이 으스스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을 것도 같았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수춘이는 보다 못해 바로 옆집에 사는 풍노파를 찾아갔다. 풍노파는 60이 넘은 할머니로 마음씨가 몹시 착한 사람이었다. 평소에도 곧잘 이병아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일도 거들어주며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내가 요 며칠 찾아가지 않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무래도 죽산 선생을 모셔와야겠어. 내가 지금 곧 가서 모셔오지. 풍노파는 마치 자기 일인 듯 발벗고 나섰다.